안녕하세요. 루킴 칼럼. 오늘은 정권 교체의 5대 암초, 그리고 이준석이는 고삐 풀린 망아지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봄에 정권 교체를 하는데 5가지 암초가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집권 여당이 민주당 쪽에 아주 강고한 반격입니다. 그 반격 가운데 첫 번째는 이재명의 포퓰리즘입니다.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지도도 높고. 그 포퓰리즘의 핵심은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을 더 쉽게 말하면 현금을 살포하는 겁니다. 그걸 비유해보면 옛날, 과거 군사정권 이럴 때 시골 동네 어른들께 막걸리 대접해드리고, 또 시골 어머니들께, 또 부녀자들께 하얀 고무신 돌리고, 이런 거랑 사실 유사하죠. 인기 영합주의고, 단기간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이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입니다. 강연을 통해서 이재명이의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현금복지다, 고상하게 말하면.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연구하지 못하고 경제를 오히려 좀먹을 수 있다.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현금복지가 아니고 기회의 복지다. 이 기회의 복지라는 용어는 굉장히 명쾌합니다. 공정성과 정의로움과 사회 전반적인 균형 감각이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반격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권 교체의 암초가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김남국, 정청래, 안민석, 이런 정권의 홍위병들이 주창하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저주의 정치입니다. 김남국, 정청래, 또 안민석,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에 나오더라도 완주를 못할 것이다. 5.18을 배반했다. 사실상 배반한 자기들이 해놓고, 이런 고장난 민주당의 스피커들, 그래도 금백지를 달고 있으니까, 무게감이 있으니까 계속 떠들어댑니다. 그러다가 어제 중진에 속하는 안민석 경우는 윤석열은 침몰할 수 있는 허상인데 그 허상을 붙들고 야당 쪽에서 일종의 대선에 나오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비참하게 낙마할 수도 있다. 이런 자기들 속에 자기들이 정권 연장을 할 기회를 상실할까봐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마지막 발악이 결국은 저주하는 거거든요. 실력으로 대항하지 못할 때 뱉을 수 있는 게 저주거든요. 지금 민주당 꼬라지는 이 야권 통합, 야권의 멋지고 정의로운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게 현실적인 사실일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아마 느낄 것입니다. 게다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윤 전 총장의 어떤 조상의 묘에 흉물을 갖다가, 저주성 흉물을 갖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몰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고장난 스피커들, 저주 정치를 퍼붓는 저런 엉터리 같은 운동권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민주정치에 펴여 있는 썩은 곰팡이 같은 꽃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아주 건전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만들어가기 위한 홍위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뭡니까? 문재인 청와대를 앞세워서 경제 무능을 드러냈고 백신 무능과 외교 파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친중 외교, 종북 정치로 일관해온 게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치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 앞에 봉사하고 정의롭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힘도 없습니다. 저들 가슴속에는 5.18의 정신도 없습니다. 촛불 정신도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의 야욕만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방패를 쳐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얘기할 밑에 4가지의 어떤 야권의 내부적인 암초만 제거한다면 일본의 민주당의 반격은 일거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암초가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2번째 정권 교체의 암초가 되는 것은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다음 달에 새로운 당대표가 나올 건데,
이준석이라고 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당대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제가 어저께 또 그저께 안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는 그거는 굉장히 큰 정권 교체에 오히려 암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고삐 풀린 망아지 뒤에는 그 선배격인 김종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이 콤비가 돼가지고 마치 야권의 저 아름다운 정권 교체를 위한 벌판이 자기들 땅인 양,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그렇게 설치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준석이는 어린 나이에 정치를 잘못 배워가지고 김종인이 하는 장사치, 기술자적인 정치를 배워가지고 정치를 장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정의로운 정치, 공정한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소장사를 하려고 하고 소고기 판매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준석이는 김정인한테 배운 비즈니스 정치, 장사꾼의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KBS에 나와가지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들어오면은 속값은 잘 쳐주겠다. 이런 무례하기 짝이 없는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말을 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다. 고삐가 풀린 설득선이 없는 망아지다. 그런 별명을 이준석이 오늘날 듣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심할 것은 김종인이를 등에 업고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은 혹시 김종인이가 저쪽 민주당 쪽과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원집정제 개헌을 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야권이 대통합을 해서 대선 후보를 내고 또 그 다음 총선에서 이겨서 다수당이 될 경우는 개헌을 하고 다수당이 되면은 다수당 대표가 이원집정제 내각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야심도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암초고요. 세 번째 정권 교체의 야권 내에서의 암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꼰대 그룹이 장악하는 겁니다. 이준석이와 김종인이 같은 그 장사치들이 장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극우 꼰대 그룹이 장악하면 또다시 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강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년 대선을 그르치게 됩니다. 과거 회기로 돌아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텃새들만 남아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뻐꾸기들이 다 도망치고 날아가 버리면 텃새들끼리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새로움과 무슨 자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암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려면 이번 6월에 있을 당대표 선출에서 가능하면 수도권에서 중진 의원이 당대표 나오는 것이 좋고 어쨌든 중진끼리 힘을 묻혀서 비교적 어차피 내부적으로는 개혁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자강도 힘들고 그렇다면 안정적인 당대표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안철수 쪽과 원만한 합당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혁신과 자강을 이루고 또 전국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던가 연대를 해서 정권교체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그리고 정권교체의 네 번째 암초는 그런 정치인들의 것이 아니고 국민 유권자들,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중도 실용의 유권자들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유권자들 이런 유권자들 마음속에 내년에 정권교체가 될까? 지금 야권은 통합도 안 되고 여권에서는 이재명이 들끓고 있고 저 고장난 스피커들이 계속 떠들어대고 공격을 하니까 야권이 너무 힘이 약하지 않은가? 내년에도 힘들지 않겠어? 이런 패배주의, 그런 패배주의 또한 정권교체에 심각한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유권자들이 그런 패배주의를 심리적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 야권의 정치인들이 너무 무능하잖아. 대권 주자도 없고 한쪽은 철딱선이 없는 망아지가 뛰어놀고 한쪽에서는 꼰대 그룹이 아각 소리 지르고 이거 희망이 없어 보여.
이런 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건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희망이 있다. 극복해야 돼. 이런 자신감, 패배주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할 때는 외부에서 훌륭한 멋진 대권주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야권에서 대연대를 하는 겁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그 공정과 상식의 상징적인 인물이 야권 주자에서 경선 파트너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승리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목소리가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 희망의 목소리를 들을 때 중도, 실용 그리고 진보적인 합리주의자들 그리고 전통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희망의 변화의 목소리를 통해서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의 어떤 암초는 독자 노선입니다. 독자 노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1야당 국민의힘이 우리끼리 하겠어. 외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자강해서 우리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내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독자 노선을 고집하면 그것을 뭐 김종인과 이준석이 하건 아니면 꼰대그룹에서 하건 그렇게 나올 때는 필패입니다. 내년 대선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 독자 노선이 암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안철수 국민의당 쪽 혹은 윤석열 쪽에서 들려오는 그쪽에서 풍기고 있는 중도 실용의 정치를 강력하게 받아들여서 내부에 희망이 없을 때는 외부에서 희망을 가지고 와야죠. 정강, 정책을 바꾸고 분위기를 쇄신해서 국민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독자 노선 가운데 두 번째 독자 노선은 뭔가 하면 국민의힘 것 말고 지금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쪽에서의 독자 노선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제 33인의 전문가 그룹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 국민연합이라는 것에 좀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국민연합이 뭡니까?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국민연합이라는 그 용어 속에는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을 연합해서 우리가 주체 세력이 되겠다. 그런 의미도 살짝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의 연합이다. 전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우월감, 자신감도 숨어 있습니다. 그 용어 속에. 그런 토대 위에서 자칫 지금 지리멸렬한 야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윤 총장을 또 국민의힘에 들여보내서도 안 된다. 제3지역에서 빅텐트를 치고 오히려 저쪽에서 우리 밑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우리가 계엄군이야. 우리가 새로운 주체 세력이야. 자칫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자 노선을 고집한다면 그것도 내년 대선에서 위험한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세력 쪽에서 그런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고 극복하고 내년 대선을 승리하는 방법은 첫째, 자체의 어떤 그런 33인 모임 그런 그 국민연합 같은 기초 플랫폼을 확대, 구축을 하면서 두 번째 작업은 안철수 국민의당 쪽과의 아주 속도감 있는 전격적인 연대 시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꼭 성사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왜냐하면 안철수 쪽과 국민의힘과의 지금 합당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시간대별로 탁탁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라는 것이 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 쪽보다 먼저 안철수 쪽의 국민의당과의 연대 또는 뭐 조직연합 이런 걸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안철수 쪽보다는 윤석열 쪽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라는 거목이 확보하고 있는 전국적인 중도 실용 유권자들의 그 샤이 표수가 굉장히 광대하게 있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쪽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세력과 같이 국민의힘과 연대한다면 윤석열은 매우 유연하고 매우 부드럽게 국민의힘과
합당 또는 연대하는 과정을 무리 없이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의 독자노선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범야권의 경선에 겸손하게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철수도 홍준표도 뭐 원희룡도 다 필요 없어. 내 혼자 하면 되잖아. 당신들은 뭐 지금 뭐 지지도 별로 없잖아. 그냥 찌그러져 있어. 우리가 할게.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국민은 능력과 지지도가 있어도 겸손하지 못한 자를 최고의 리더로 뽑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아름다운 선택을 받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윤석열은 명심해야 될 것이며 그 집권 세력들도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좌하고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개인이 가져야 할 정신적인 심리적인 태도는 철저하게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사리, 개인적인 이익, 사욕, 개인적인 욕심, 사심, 개인적인 마음 이거를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왜 국민이 나를 원하는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뭐 노동공부, 복지공부, 외교공부, 뭐 반태치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국민이 나를 원하는가? 나는 국민에게 과연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생각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 혹시 운이 좋아서 혹시 바람머리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리사욕 사심이 앞선다면 그것이 깔려 있다면 첫 번째 측근들의 비리가 나올 것이고 또 가족의 비리가 또 튀어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과거의 비리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권을 잡은 이후에 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족들의 비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다시 누구처럼 탄핵을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렇다면 그 치욕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치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대응과 대비책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대선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 통합과 야권 통합과 국민 대통합의 컨텐츠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권교체 5대 암초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